원래 오늘 블록을 조립해야 되는데 어제 밤에 너무 손이 심심해가지고 요거는 미리 조립을 해버렸어요. 7개 중에 이제 4개째 조립을 한 건데 이건 무슨 로켓인데 뭔지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그리고 요즘에 이제 심신의 안정이 필요해서 친구가 선물해줬던 작년에 선물해준 화산석 디퓨저인데 여기다가 아로마 오일 한 방울 딱 뿌려놓으면 심신의 안정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어제는 오랜만에 써보니까 3방울 떨어뜨렸더니 향 때문에 머리가 아파가지고 혼났어. 이제는 한 방울씩만 붓는 걸로. 그 다음 또 요즘에 또 아이스크림의 위험성을 새삼 느껴요. 이제 식단 조절하고 체중을 좀 조절하려고 이제 다이어트 아닌 다이어트를 조금 하고 있는데 69kg까지 나가다가 65kg까지 뺐거든요. 그러다가 최근에 아이스크림을 사서 이제 그냥 오랜만에 먹으니까 몇 번 먹었더니 바로 이틀 만에 1kg가 찌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조심해야 되는 나이구나. 찌기도 금방 찌고 빠지긴 더럽게 안 빠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스트레스를 딱 받아서 이제 좀 조심을 해야겠다. 이제 그런 새삼스러운 깨달음을 배운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는 이제 너무 피곤해가지고 피곤한 것도 있고 책 보다가 엄청 졸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방송 이렇게 억지로 할 필요 없겠다 싶어가지고 어제는 이제 독서만 하고 방송을 종료했는데 그러고 나서 좀 이제 책 읽으면서 심란한 마음을 좀 정리를 하다가 한 가지 이제 깨달음에 도달을 했어요. 방송을 했던 게 게임을 즐겨보자 해서 했는데 아무리 해도 게임을 못 즐겠는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야. 나는 왜 이렇게 내가 재밌는 게임을 못 찾은 건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서 다양한 게임을 시도를 해봤는데, 다른 가정을 해봤어요. 어쩌면 나는 게임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아닐까? 게임이랑 안 맞는 사람이 아닐까? 그래서 재밌는 게임은 뭔가 딸깍딸깍 해도 잘 풀리는 게임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뇌 빼고 해야 게임을 좀 즐기는 편이고, 생각을 해서 플레이하는 순간, 게임이 급속도로 피곤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피곤한 게 싫은 거지. 게임에서의 피곤함이 저한테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그런 성격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깨달음을 얻고 나서 그러면은 게임을 억지로 하지 말자.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하자.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뉴스를 보다가 내가 호기심 가는 뉴스들을 풀어서 이야기하면은 그것도 저한테 도움도 되고 그다음에 그 내용을 혹시라도 이제 궁금한 호기심을 자극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의 호기심도 조금 채워줄 수 있고 지적 욕구를 좀 더 수월하게 채울 수 있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뉴스 읽는 컨텐츠나 조금 해보자. 요것도 예전부터 해보고 싶기도 했고 요즘에는 또 AI가 또 많이 발전을 해서 도움을 많이 주니까 또 제가 잘하는 거는 그나마 잘하는 건 또 이제 AI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노는 거 제가 가진 잘하는 것 중에 이제 몇 가지 안 되는데 그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냥 잘하는 걸로 하자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크로마키도 쳐놓고 AI로 이제 편집도 하고 이걸로 자료도 이렇게 만들고 퀄리티가 높진 않지만 제가 뭐 엄청 잘 다루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깨작깨작 하다 보니까 또 요것도 요거 나름대로 재미가 있고, 동시에 방송 컨텐츠도 꾸릴 수 있지만, 유튜브에 올려서 기록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제, 포트폴리오 느낌으로 다양한 시도를 해봤어요도 될 것 같고, 그러면서 뉴스 보면서 모르는 말들 이제 AI한테 물어봐서 이게 무슨 뜻이야 하고 막 물어보고 익히고 하니까 그거 나름대로 또 공부하는 맛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거를 오늘 해보려고 준비를 딱 했다. 정말 오랜만에 이런 걸 준비를 해본 것 같아요. 바로 아무 뉴스나 읽기, 줄여서 안유익. 안유익. 제가 지었지만 발음이 너무 마음에 들어. 안유익. 진짜 아무 뉴스나 이제 뉴스를 이렇게 누워서 훑어보다가 요거 좀 흥미가 가는 제목인데 좀 흥미가 가는 내용인데 하는 것들은 이제 링크를 저장을 해놨다가 그거를 이제 자료를 AI를 통해서 이제 정리를 하고 그러면서 또 AI로 이제 PPT도 만들었죠. 그래서 요렇게 도움을 줬다. 챗GPT로는 이제 감마 AI에 사용할 프롬프트 생성하고 여기 글자가 빠졌네. 프롬프트 생성하고 그리고 내용도 이제 조사한 것들 PDF로 뽑아가지고 그걸 GPT로 또 내용 정리해서 이제 PPT용 자료로 다시 만들었다. 그리고 감마에다가 쓸 프롬프트도 쭉 얼추 만들었는데 요건 좀 더 다듬어야 되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퍼플렉시티 코멧은 퍼플렉시티에서 나온 AI 브라우저인데 요게 또 뉴스 요약하고 추가 정보를 조사하는데 좋더라고. 뉴스 띄워놓고 이 뉴스 요약해달라고 한 다음에 에이전트로 그 다음에 거기다가 관련된 뭐 모르는 용어나 이런 것들 찾아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관련 자료 있으면 다른 뉴스 찾아달라고 하고 이런 것도 되니까 그냥 브라우저 하나 띄워놓고 이것저것 할 수 있어서 참 편해요. 그 코멧으로 이제 뉴스 요약 및 정리를 했고 감마 AI로는 이제 PPT를 만들었습니다. GPT로 생성한 프롬프트랑 정리한 자료를 감마 AI에다가 때려 넣고 몇 가지만 편집 이제 휴먼 터치해서 요걸 만들었죠. 그래서 요렇게 이 세 개 AI께서 저한테 이제 큰 도움을 줬어요. 첫 번째 뉴스는 각막 수술의 새로운 혁신 기법이 발견이 됐대요. EMR이라고 이제 원래 이제 시력을 교정할 때 요즘에 라식이나 라섹 이런 걸 많이 하는데 특히 라식이 가장 유명하죠. 라식은 각막을 이제 제 기억으로는 각막을 이제 이렇게 갈라내서 그 찌글찌글한 눈의 각막이 이렇게 찌글찌글해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시력이 교정이 제대로 안 되는데 이거를 깎아내가지고 시력을 교정하는 수술을 이제 라식이나 라섹 뭐 이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EMR 전기 기계적 재형성 기술은 각막을 절개하지 않고 각막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전류를 넣어가지고 전류 자극으로 각막을 이렇게 흐물흐물하게 만든대요. 그 다음에 이 전류 자극을 멈추면 각막이 그대로 그 새로운 형태로 고정이 되면서 이제 시력이 교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시각세포나 이런 거에 시신경이나 이런 거에는 손상이 없으면서 교정이 되는 기술을 발견을 했대요. 우연히 발견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실험하다가. 이제 그냥 전류를 주입하는 게 아니라 각막 위에다가 백금 렌즈를 이렇게 뒤집어 씌워놓고 여기다가 이제 전도체가 필요하니까 전류를 자극을 시키면 이 전류로 인해서 각막이 찌글찌글한 각막이 다시 흐물흐물해졌다가 이 렌즈 형태에 맞게끔 펴지겠죠? 그 상태에서 전류를 멈추면 이 상태로 각막의 형태를 딱 붙이고 그럼 각막이 펴졌으니까 시력이 교정이 되는 거고 그런 식의 기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우연히 발견한 거기도 하고 동물 실험으로 토끼 안구 12개로 이제 실험을 해봤대요. 그중에 10개를 성공을 했고 요거의 장점은 수술이 필요 없다. 그냥 수술하면 일단 무섭죠. 수술하면 일단 무서운데 그게 또 눈이니까 눈은 또 잘못 건들면은 평생 앞이 안 보일 수도 있고 오복 중에 하나라는데 시력도 수술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이게 통증도 없대요. 요게 좀 수술도 필요 없으면서 통증이 없다니까. 요게 좀 너무 메리트가 크다. 그리고 긴 시간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요게 엄청 혁신적인 기술인데 아직은 동물 실험을 통해서만 했고 그것도 토끼 눈을 통해서만 또 다양한 이제 자료를 모아야 되고 실험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상용화가 되면 안경이 필요 없는 시대가 올 수 있지 않을까. 라식을 안 해도 되고 라섹을 안 해도 되고 요걸로만 간단하게 들어가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병원 가서 이제 간단한 감기나 이런 거 진료받고 나오듯이 언젠가는 시력 교정도 이 아이는 시력이 별로 안 좋네요. 그냥 EMR 하고 가세요 하고서는 그냥 그 딱 장치 기계 앞에 가가지고 한 1, 2분 정도 EMR 시술 받고 그러고서 나오면은 이제 시력이 잡히는 이제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라식이나 라섹 이런 게 좀 시술이 무서워가지고 안 했거든요. 안 하고 그냥 안경제비로 살고 있는데 언젠가는 이런 시대가 오면은 참 좋겠다 그런 생각 들어요. 이제 부작용 이런 것도 또 검증을 해야겠지만 기가 막힌 기술이다. 현재 이제 보이는 걸로는 또 상용화는 또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얼른 세상에 나왔으면 좋겠네. 두 번째 뉴스는 카카오톡 탭을 대폭 개편한대요. 이제 카카오톡이 나온 지가 15년이나 됐다네. 뭐 잘 들어가 보지도 않고 이제 어떤 모임이나 수업 같은 거 강의 이런 거 참여하면 단톡방을 많이 쓰니까 오픈 채팅을 많이 쓰니까 그래서 몇 번 이제 카카오톡을 쓰긴 쓰는데 카톡 자체를 잘 쓰진 않아요. 난 연락할 친구도 많지도 않고 제가 또 연락을 좋아하는 편도 아니어서 그래서 얘기는 잘 안 하는데 어쨌든 이게 또 개편이 된다고 하니 이용자로서 관심은 좀 가더라고요. 물론 주주였다가 피를 많이 봐서 이제 정은 안 붙는데 우리나라 대표 앱이긴 하니까 SNS 앱이긴 하니까 이제 친구창이 지금은 그냥 친구 리스트만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를 인스타그램처럼 들어가면은 뭐 바꾼 프로필이라던가 아니면은 배경화면이라던가 펑이라던가 이런 식의 이제 그런 게 친구별로 그게 가장 먼저 나오는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뭐 좋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은 친구가 프로필을 바꾸면 이제 별표나 아니면은 무슨 빨간 색깔 뭐 점이 떠야 그런 거를 이제 찾아서 보는데 이제 그럴 필요 없이 친구 창에 이제 프로필을 바꾸면은 아예 그냥 프로필이 피드처럼 이렇게 크게 나올 거고. 근데 이걸 보면서 카카오가 예전에 카카오 페이지에 엄청난 공을 들였는데 그게 지금은 거의 웹소설 플랫폼 요런 쪽으로 굳혀졌잖아요. 예전에는 인스타나 페이스북처럼 SNS로 쓰라고 나왔는데 그거를 카카오톡에 이제 편입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느낌도 들었고 근데 이걸 바꾸는 이유가 요즘에 G세대가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걸 틱톡이나 이런 걸 더 많이 이용을 해서 카카오톡을 이용을 안 하니까 이제 G세대가 카카오톡에 들어와서 이탈하는 거를 좀 방지하자. 드러내는 걸 좋아하니까 요새는 또 최대한 자신을 드러내는 게 눈에 띄게 만들자 요런 것 같아요. 그래서 체류 시간을 증가하면은 아무래도 이용을 많이 할수록 또 익숙해지고 익숙하면 또 친숙해지고 친숙하면은
다른 걸로 갈아타는 거에 좀 꺼리낌을 느끼니까. 요즘에 카카오톡을 많이 쓰는 기성세대들이 이걸 불편해하는 이유도 이미 익숙하고 친숙하기 때문에 새로운 기능에 대한 어떤 좀 불쾌감? 어색함? 요런 거겠죠? 또 체류 시간이 증가하면 광고도 많이 볼 거고, 많이 보는 만큼 또 클릭 수도 많이 늘어날 거고, 그래서 광고 수익을 늘려서 자기들 돈을 버는데 좀 도움이 되게 하겠다. 이제 구체적인 개편 방안이나 어떤 뭐 프로토타입? 이런 것들은 9월에 열리는 이프 카카오 행사에서 상세하게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메신저로만 썼지만 메신저만 쓰는 게 아니라 콘텐츠 플랫폼으로 성격을 변화하겠다. 근데 이거는 옛날부터 느끼긴 했어요. 카카오톡에 뭐 지갑도 생기고, 페이도 들어가고, 쇼핑도 들어가고, 선물하기 들어가고, 무슨 식당 예약, 검색, 뭐 별의별 게 다 들어가는 걸 보면서, 아, 얘네들이 카카오톡을 종합 그 네이버 앱처럼 이제 종합 플랫폼으로 만들려고 하는구나. 요거는 얼핏 감이 왔는데, 이제 여기에 활용정점으로 이 인스타그램식 피드 중심으로 변환을 하면 이제 거의 완전한 콘텐츠 플랫폼 중심의 어플리케이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노리고 있구나. 바뀌면은 불편한 부분이 있을 건데 그래도 일단 저는 새로운 거를 좀 좋아하는 편이니까 인스타그램도 안 하고 페이스북도 안 하고 뭐 트위터도 안 하고 스레드도 안 해요. SNS를 하나도 안 하니까 그냥 하고 있는 게 다른 SNS 스타일로 변하면 그냥 맛보기라도 할 수 있어서 나쁘지 않겠다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또 저게 잘 바뀌면은 이제 주주가 되고 싶기도 하겠죠. 세 번째 뉴스. 호주 뇌먹는 아메바 발견. 호주 수돗물에서 파울러 자유 아메바라는 이 아메바를 발견이 됐는데 요게 이제 몸속에 침투하면 뇌수막염을 일으켜가지고 치사율이 굉장히 높대요. 뭐 그만큼 감염률이 엄청 높은 건 또 아닌 것 같고 전염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개개인별로 코를 통해서 후각신경을 지나 전두엽으로 침투가 된대요. 이게 찾아보니까 코로 이렇게 코 위에 쪽에 이제 전두엽 아래에 여기에 사골판이라는 얇은 뼈가 있는데 이 뼈에 구멍이 되게 많대요. 구멍이 되게 많아서 그 구멍 사이로 시신경들이 이제 오고 가고 하는 거죠. 그 구멍을 뚫고 구멍 사이에 시신경이 형성이 돼 있어서 이 아메바를 이 파울러자유 아메바가 수영이나 아니면은 코로 이제 물 샤워하면서나 뭐 어쩌다 보니 코로 이제 물이 훅 들어가면 거기에 아메바가 있었다? 그러면은 이 코를 통해서 사골판 사이에 시신경을 뚫고 그걸 타고선 올라가서 전두엽에 들어간대요. 그럼 여기서 이제 뇌수막염을 일으키면은 여러 가지 병을 일으키겠죠. 전두엽은 그 사고 판단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뇌 간제탑 역할을 하는 부분이어서 그걸 망가뜨리니까 아무래도 죽진 않아도 사람이 정상 기능을 못할 거고 이제 그걸 넘어서면 이제 치사율이 97%. 한 번 걸리면 거의 100% 거의 죽는다고 보면 된다. 그리고 온도도 우리가 사용하기에 좋은 온도에서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호주가 지금 요것 때문에 비상이 걸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수영이나 이런 거에 이제 소독이나 이런 게 또 강력한 조치가 취해지겠죠.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거는 위험이 낮은데 위험이 낮다는 거는 뭐 위험하지 않다는 건 아니니까. 위험할 수도 있지만 코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덜 위험하다. 훨씬 덜 위험하다. 이제 코로 물 마시는 거 아니고 그 다음에 물속에서 코로 이제 물이 들어가는 거 조심하면
일단 걸리는 거는 조금 피할 수 있는데, 일단 한번 감염이 되면 살아남기 힘들어요. 요런 걸로 또 세계에서 어느 나라에서 이런 게 발생을 하면 언제 또 유입이 될지 모르니까, 뭐 무역을 아예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무역을 하다 보면은 어떻게 넘어올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아메바 같은 단세포 생물은 또 자발적으로 생성이 될 수도 있고, 막 그럴 테니까. 그래서 요런 것도 또 생물 이런 거는 또 새로운 게 나오면 또 궁금한 호기심을 자극을 해서 이것도 가져와 봤습니다. 네 번째 뉴스는 덴마크 책 판매세 폐지. 이건 이제 제목만 보고 이제 책 판매세가 있다는 것도 신기했고, 이제 문해력 하락은 전 세계 공통인 것 같아요. 요즘에는 책 읽는 인구수가 드무니까 저는 책 읽는 인구수 뭐 성인 독서율에 저는 좀 이바지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제가 뭐 엄청 많이 읽고 잘 읽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웬만한 사람보다는 많이 읽는 편이어서. 근데 전 놀라웠던 게 책 판매세가 있을 순 있어요. 근데 이게 25%나 됐다는 게 여기서 이제 엄청 놀랍더라고. 도대체 덴마크는 과거에 얼마나 사람들이 책을 많이 사보고 했으면 판매세를 25%나 받았을까? 우리나라는 이게 가능할까? 아마 이러면은 출판사 다 망했을 건데, 출판사도 망하고, 서점도 망하고, 거기, 이 수치가 너무 대단하더라고. 근데, 감세도 아니고, 여기도 문해력이 낮아지는 속도가 어마무시한가 봐, 이제. OECD 보고서에 따르면은, 15세 중에 24%면 거의 4분의 1이죠. 생산 인구가 될 학생들 중에 4분의 1이 기초 문해력이 부족한 거면 이게 어마어마한 거니까, 1000명 기준이면 250명이 이제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니.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커지니까 이거를 이제 고치려고 하는데 감세도 아니고 낮추는 것도 아니고 그냥 폐지래요, 폐지. 이걸 엄청 심각하게 본다는 거지. 그것도 폐지를 하면은 연 713억 원. 우리나라 원화로 치면 연 713억 원 규모를 감수를 하는 건데 이 정도를 감수를 하면서도 폐지를 한다는 거는 그만큼 문해력이 국가 성장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요소다. 우리나라도 이 문해력을 좀 신경 썼으면 좋겠는데,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은 문해력이 문제다. 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 뭐 몇 퍼센트가 뭐 이걸 이해를 못한다. 이런 뉴스가 나오긴 하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뭐 이렇게 조치를 취하는 거는 아직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아직도 이 도서정가제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도서정가제를 굉장히 마음에 안 들게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출판 쪽에 일하는 것도 아니고 서점 쪽에서 일하는 것도 아니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단순 소비자로서 도서정가제가 없었을 때는 이제 전집을 구매하기가 쉬웠어요. 제가 그 책 구매를 취미로 가지고 있는데 제가 책을 수집하기 시작했던 게 이 도서정가제가 없을 때 전집을 막 70%, 90%까지도 막 할인을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사놓으면은 전시했을 때 진짜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이쁘기도 하고 내가 읽지 않아도 똑똑해지는 기분. 이제 그런 거를 느낄 수 있으니까 그때 이제 책을 사 모으기 시작하면서 책 구매 취미가 생겼는데 이제 도서정가제가 생기면서 그런 게 거의 사라졌어요. 지금은 출간 이후 18개월이 지나야 뭐 중고로 팔 수 있고 뭐 알라딘 정책인가? 그건 정확히 모르겠네. 아무튼 이건 아닌 것 같고
자체 편집. 어쨌든 10년이 지나야 되나? 도서 정가제 프리가 되려면 10년 지난 책은 정가제 프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10년 지나서 정가제 프리가 안 되려면 출판사 입장에서는 이거를 리뉴얼을 해가지고 표지를 바꾸던지 아니면은 뭐 개정판을 내든지 해가지고 새로운 책을 내서 신규 출간을 시켜버리면 이전 거를 절판하고 신규 출간을 하면 이제 정가제로 계속 이제 울거먹을 수 있으니까.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예전에는 이제 싸게 책을 사서 다양하게 볼 수 있었는데, 요거를 좀 고르기가, 이제는 책을 고르는 것도 막 살 순 없고, 가격이나 이제 물리적인 크기도 있고 가격도 있어서 좀 고민을 더 많이 하게 된다. 어떻게 보면은 책에 대한 변별력을 높일 수 있으니까 좋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책을 읽는 사람들 기준인 거죠. 책을 안 읽는 사람들은 그 가격 면에서 메리트를 느낄 수 있을까? 음, 도서 정가제가 시행되고 나서 독서율이 올랐냐, 구매율이 올랐냐 하면은 이제 뭐 문해력 문제나 성인 독서율 문제 같은 게 뭐 발생이 안 되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별로 그렇게 실효성이 높은 것 같진 않다. 보면은 책 사는 사람, 읽는 사람 수는 줄어드는데 출판되는 책의 양은 늘어요. 1년에 거의 한 4만 권 정도 출간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러고도 먹고 살만 하니까 나오긴 하겠죠? 그게 도서 정가제의 힘인가? 그래서 그냥 소비자 입장에서는 단순히 책을 구매하는 걸 좋아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가제가 너무 불만이다. 싸고 많이 사고 싶은데 책은 원래 그 읽을 책을 사는 게 아니라 산책 중에서 읽는 거라 많이 쌓아두고 싶은데 정가제 때문에 좀 부담이 된다. 한 달에 저는 한 달에 한 10만 원, 10만 원에서 한 20만 원 사이 그 정도로 책을 사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사도 많이 사면은 한 대여섯 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0만 원어치 사면은 많으면 한 7, 8권? 뭐 2만 원 아래쪽으로 사면은 이제 그 정도 나오겠죠? 10권까지는 안 넘는 것 같아요. 보통 책이 2만 원 조금 안 되거나 2만 원 조금 넘으니까 한 7, 8권 많이 사면 7, 8권인데 그게 사도 뭔가 전집 살 때만큼 그런 게 없어. 쾌감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전집은 이제 그보다 더 비싸고 그게 좀 아쉽다. 정가제는 뭐 이것도 엄청난 협의를 거쳐야겠지만 정가제가 없으면 책 사기 더 좋은 세상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정가제가 조금 더 몸에 걸리는 거는 요즘에 텍스트입이라는 음, 다른 거 뭐 적는 거 이런 건 없나 보네. 요즘에 이제 텍스트입이라는 그 키워드가 한때 떴었는데 이게 G세대를 중심으로 텍스트를 읽는 게 되게 힙하다는 그런 트렌드가 한번 돌아서 책을 안 읽는다고 얘기했던 세대들이 글을 엄청 읽었대요. 책도 많이 사서 읽고 그때 구매율이 확 올랐는데 거기에 플러스 이제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한때 독서율이 올랐는지는 모르겠어. 책 구매율은 확실히 펌핑이 됐어요. 그게 만약에 정가제가 없었더라면 그러면은 이제 구매율이나 독서율은 더 오르지 않았을까. 이제 뭐에 중점을 두냐에 따라 다르겠죠. 정가제가 만약에 없었으면 출판사나 중소형 서점들이 이제 많이 힘들었을 거고 정가제가 있다고 그들이 살만한가?
살만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아직까지 유지가 되겠죠. 근데 정가제 때문에 또 구매를 꺼리는 부분도 있을 거라 민감한 부분이라서 뭐 답은 못하지만 또 이런 트렌드에 맞춰서 이런 것도 유연하게 조금 조정되면 좋겠다. 물론 제도가 그렇게 유연하게 이제 풀 수 있으면 문제되는 게 없을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저같이 불만을 가진 사람도 조금 나올 거고. 아무튼 물론 이거는 어쨌거나 개인적으로 아주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덴마크에서는 이제 전까지는 없지만 판매세가 있어서 판매세를 폐지한 다음에 요걸로 인해서 판매세를 폐지를 하면은 아마 서점이나 출판 쪽도 가격에 압박을 받겠죠? 너네 싸게 팔아라 이런 거를 이제 메시지를 전달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 책 가격이 낮아지면 좀 더 책을 많이 보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문해력 회복 정책의 실험이라고 하네요. 우리나라도 도서 정가제를 일시 정지를 해서 한번 요게 문해력 회복 정책이 되는지 이런 것도 실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런 리스크를 감수할 만한 값어치가 있느냐 하면은 저는 있다고 보지만 또 이 정책을 실제로 실현하는 사람들은 또 다르게 볼 수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제 욕심은 책을 싸게 많이 사고 싶다. 이제 이 욕심이 아주 크게 작용하는 겁니다. 마지막은 얘는 진짜 1도 모르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항상 궁금한 거, 양자. 우리나라 카이스트 대학교에서 초고해상도 양자 센서를 구현을 했대요. 이게 이제 눈 상태에서 이거를 다중모드 눈 상태를 활용해가지고 양자 센서 네트워크를 개발을 했다는데 요거가 이제 개발된 것으로 인해 정밀도가 88% 향상이 되고 그 현재 알려져 있는 정밀도의 한계인 하이젠베르크 한계에 거의 근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하이젠베르크라는 물리학자가 발견을 한 건데 인간이 관측할 수 있는 가장 가장 작은 형태의 그 단위? 그게 이제 하이젠베르크 한계래요. 이건 좀 이따가 이제 AI가 찾아준 정보로 다시 한번 훑어보고. 어쨌든, 초고밀도로 이제 볼 수 있는, 관측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 성과를 이뤘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우리나라 카이스트에서. 기가 막히죠. 요거를 이제 어디에 활용할 수 있냐? 생명과학, 반도체, 우주관측, 정밀의료. 일단 아주 작은 크기,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작은 크기까지 관찰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필요한 것들에서 이제 아주 세밀하게 이제 문제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시도들을 할 수 있는 이제 요런 걸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또 양자 부분에서 세계 선두권에 진입하는 계기가 되었다. 요거를 이제 좀 다시 보면은 그 뉴스를 이제 요약을 한 건데 이제 기존에는 단일 광자 얽힘을 통한 정밀도 향상이 주된 연구였으나 해상도에 한계가 있었다. 근데 이번엔 다중 모드 눈 상태를 활용해 빛의 간섭 무늬가 촘촘해지며 해상도와 민감도가 동시에 크게 상향됐다. 요렇게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하더라고. 요거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거지. 그러면서 아까 말했던 정밀 계측 분야의 다양한 응용이 기대되고 요 예시로는 내부 세포 구조 영상화. 우리 세포는 이제 확인이 어려우니까 보이나? 내부 세포 구조 영상화 그리고 반도체
요즘에 또 2나노 반도체 경쟁이 또 심화되고 있죠. 나노 반도체 결함을 이제 탐지하는 거. 이것도 반도체 자체가 엄청 조그만데 그거의 결함을 탐지할 수 있고 이제 우주에서도 먼 우주 관측하기에는 너무 미세하고 작은 그런 먼 우주의 구조도 정밀 관측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요게 이제 또 상용화가 되면 양자칩 기술하고 융합하면 또 엄청난 양자칩이 들어간 양자 반도체가 나오거나 아니, 양자 컴퓨터를 이제 상용화하거나 요런 게 또 발전될 수 있으니까 기가 막힌 실적이다. 그래서 이제 도대체 이게 무슨 용어냐?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이걸 이제 물어봤어요. 이걸 알려달라고.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달라고 했더니 초고해상도 분산형 양자 센서 네트워크 기술. 이름도 어려워. 짱 길어. 요거는 여러 대의 센서가 서로 떨어진 곳에서 동시에 정보를 모으는 기술이다. 그리고 뭐 이거 초고해상도는 누구나 알죠. 조금 컸으면 아무튼 아주 작고 세밀한 부분까지 알아낼 수 있게끔 여러 대의 센서가 이제 여러 곳에 이렇게 있으면서 요거를 아주 작고 세밀한 부분까지 이제 정보를 이렇게 모으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얘까지 들어줬어요. 돋보기 여러 개를 동시에 사용해서 작은 글씨까지 또렷하게 볼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면 된다. 즉, 이 초고해상도 분산형 양자 센서 네트워크 기술은 여러 센서를 양자과학을 이용해 연결해서 아주 작은 변화도 여러 곳에서 정말 자세하게 알아내는 기술이다. 그리고 아까 뉴스에서 또 궁금했던 거. 다중모드 눈 상태는 뭘까? 일단 눈 상태는 여러 개의 빛이 동시에 특별하게 얽혀 있는 상태를 말한대요. 양자는 자체가 큐비트가 이렇게 서로 연결돼 있어서 이걸 이제 양자 얽힘이라고 하잖아요. 이것들이 서로 연결이 돼 있어서 한쪽의 결과를 알면 나머지의 결과도 알 수 있게 되는 요게 이제 제가 이해하고 있는 양자의 기본 개념인데 그거에서도 여러 개의 빛이 동시에 특별하게 얽혀 있는 상태가 눈 상태다. 특별하게 얽혀야 이제 눈 상태라고 하나 봐요. 근데 이 눈 상태가 다중 모드를 통해서 한 번에 여러 방법으로 만든 것이다. 빛의 통로나 빛의 색깔 등을 한 번에 여러 방법으로 설명을 드려도 어렵긴 하네. 뭐 그런 건가? 뭐 프리즘을 갖다 놓고 빛을 쏘면 한 번 빛을 쐈지만 이제 여기서 분산이 돼서 여러 가지 빛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다중 모드를 통해서 눈 상태를 한 번에 확산을 시키는? 그래서 이제 또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퍼플렉시티가 예시를 들어줬어요. 여러 명의 친구들이 손을 맞잡고 줄넘기를 뛰는데 모두 완벽하게 같은 타이밍에 뛰고 있는 모습이다. 음, 그러니까 눈 상태를 한 번에 발생을 시켰는데 얘네가 한 번에 같이 특별하게 얽혀 있는 상태인 거지. 그러니까 하나의 현상으로 다른 여러 가지 눈 상태들이 같은 상태로 얽혀 있는 건가? 요거는 좀 더 공부를 해봐야겠네. 아, 양자는 정말 어려워요. 이것도 관련된 책을 조금 샀는데, 요것도 읽어봐야겠어요. 요즘에 이제 자면서 자기 전에 책을 읽는데, 지금 읽는 거는, 자기계발 서적이고, 그거 다 읽거나 아니면 지금 방송 때 읽고 있는 세계사 한 꼭지, 요거 다 읽으면, 다음엔 양자 역학에 대한 책을 그 개요를 설명해 놓은 책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산 책 중에.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책을 좀 읽어봐야겠네. 어쨌든 다중모드 눈 상태를 이용하면 보통 때보다 훨씬 더 자세하고 뚜렷하게 무언가를 볼 수 있다. 음,
그렇다는 거는 이 얽혀있는 상태가 더 그 연결고리가 더 타이트하고 오밀조밀할수록 정밀도가 높아지는 건가 봐요. 요거는 이제 그냥 눈 상태가 여러 개의 빛이 동시에 얽혀 있는데 다중 모드면은 이 동시에 얽혀 있는 것들이 여러 개로 얽혀 있는 거고, 그럼 이 중에서 공통점이 있는 것끼리 다시 얽히나? 그러면 나머지 상태도 얽혀 있으니까 그 공통적인 상태로 얽혀 버릴 거고, 그러면은 상태를 더 디테일하고 정확하고 정밀하게 볼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면 되려나? 음, 저는 그냥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하이젠베르크 한계는 아까 이제 얘기하다 말았는데, 세상에서 무언가를 얼마나 정확하게 잴 수 있는가의 최고 한계선.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 한계 최고로 잴 수 있는 거는 안 나왔나? 마지막 눈금보다는 세밀하게 잴 수 없는데 자연이 정해놓은 가장 똑똑하게 잴 수 있는 수준이다. 이 이상으로는 자연 법칙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근데 그 다중 모드 눈 상태를 통한 초고해상도 분산형 양자 센서 네트워크 기술을 이용하면 하이젠베르크 한계에 거의 근접하도록 측정할 수 있는 거죠. 와. 그러면 이제 프랙탈을 봤을 때 우리는 보통 프랙탈을 보면은 그 어떤 형태가 계속 반복되는 걸 보면서 굉장히 이렇게 뭐 고저스하다 이런 걸 느끼는데, 뭔가 장엄함을 느끼는데, 요것마저도 최소한의 단위로 하면은 그 프랙탈의 끝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그런 끝이 없어서 프랙탈이 아름다운 걸 수도 있지만, 가장 이제 기본이라고 해야 되나? 양자 역학이나 뭐 양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 항상 이 광자 얽힘 상태를 기본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단일 광자는 빛 알맹이 한 개, 얽힘은 두 개 이상의 빛 알맹이가 아주 특별한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떨어져 있어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현상. 그러니까 이게 이제 슈레딩거의 고양이처럼 우리가 상태를 확인하기 전에는 계속 이렇게 상태가 돌고 있다고 하잖아요. 이게 결국에는 살아있는 고양이냐 죽은 고양이냐가 이제 얽혀있는, 이렇게 얽혀서 영향을 주고받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딱 관측을 했을 때 결과가 나와버리면 살아있는 고양이를 발견했다면은 죽어있는 고양이의 상태에도 영향을 줘서 이게 둘 다 살아있는 고양이로 결론이 나버리는, 관측이 되는 거고, 죽어있는 고양이라면 살아있는 고양이에 영향을 줘서 죽어있는 고양이라는 결론이 관측이 되는 거고,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어쨌든 그렇게 서로가 서로의 결과에 이제 관측되는 결과를 영향을 주는 요 상태가 얽힌 상태다. 두 명의 친구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한 명이 손을 흔들면 다른 친구도 자동으로 손을 흔드는 것처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특별한 연결이다. 어떻게 보면 도플갱어의 개념도 요런 데서 나올 수 있겠네. 사실은 이제 얽힘 상태로 있는 거임. 두 가지의 존재가. 그래서 단일 광자 얽힘 상태는 양자 현상을 실험할 때 자주 사용된다. 이제 이런 것도 물어봤죠. 이 연구가 과학적, 기술적, 인류적, 세계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냐. 퍼플렉시티 피셜. 과학적으로는 우리가 자연의 아주 작은 세계, 양자 세계를 더 정밀하게 관측할 수 있으니까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이제 눈 상태, 빛의 특이한 얽힘 상태가 실제 실험에서 정확하게 구현된 건 양자 물리라는 이론이 아니라 현실에서 일어난다는 걸 보여준다. 근데 양자 물리학의 어떤 벽을 뚫은 것 같아요. 이걸 보면. 기초과학. 와, 이마저도 기초라는 거. 놀라운 사실.
이 이해하기 어려운 양자 물리학의 관점이 이마저도 기초라는 것. 그리고 아직도 이론은 계속 발전하고 더 많은 가설들이 나오고 더 많은 실험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기술적으로는 기존 센서보다 훨씬 더 작고 미세한 부분까지 여러 곳에서 동시에 알아낼 수 있는 기술이 생겼다. 요걸로 인해서 반도체 결함이나 질병 진단이나 우주 관찰 등 초정밀 측정에 필요한 다양한 산업에 활용될 수 있다. 또 이것을 실리콘 칩 위에 만들 수 있어서 휴대가 쉬워지고 상용화되기도 쉬워졌다. 그거를 우리나라 카이스트에서 했다고. 와. 요런 거는 이제 좀 국뽕이 차도 괜찮은 부분. 인류적으로는 질병 진단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하고 요즘에 환경 문제도 심각한데 요 감지도 더 정밀하게 할 수 있고 식품 안전, 깨끗한 물과 공기 관리 등 우리의 건강과 복지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세상을 더 자세히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어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요런 게 발전이 될수록 저같이 이런 거 궁금해하는 사람들은 뭐 딥하게는 아니지만 겉핥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새로운 것들을 자꾸 나오니까 호기심이 충족이 되고 이제 다른 의미로 호기심 이꼴 천국을 경험을 하는 거죠. 세계적으로는 양자 기술은 각 나라가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요즘에 이제 AI를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 마냥 양자 기술도 엄청난 이제 하이테크놀로지니까 이것도 놓지 않으려고 주도권을 엄청 따지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이 주도권을 가진 기술력을 보여줬다. 요런 게 가지고 있으면은 국제 특허 이런 게 있으면은 다른 나라와 또 협력도 할 수 있고 그러면은 더 큰 발전을 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저쪽 나라는 가지고 있는 기술들 요런 거를 또 얻을 수도 있고 특허권이 있으면은 또 기술을 이제 로열티를 받고 공유할 수도 있고 국제 표준도 이제 우리가 그 기술을 이제 장악을 하고 있으면 우리가 표준을 또 주도할 수 있으니까 뽕이 차오르네. 기가 막혀요. 이제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준비한 아무 뉴스나 읽기 안유익 마지막 뉴스였고 정리하자면 각막 수술의 새로운 혁신 EMR 이제 전기 자극으로 이제 각막을 교정하는 기술 요걸로 인해서 통증도 없고 이제 수술을 따로 할 필요도 없이 1분 정도의 전기 자극이면 시력 교정 가능성이 열렸다. 하지만 아직 토끼 안구로만 실험을 해봤고 다양한 더 많은 이제 실험을 시도해야 되고 임상도 거쳐야 되니까 기대되는 기술이지만 이제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한참 걸리겠죠. 그리고 15년 만에 카카오톡 탭을 대폭 개편할 예정이다. 인스타그램처럼 SNS 성향에 더 맞는 콘텐츠 플랫폼화를 시도하고 요걸로 인해서 또 사용하는 느낌이 달라지는 카카오톡을 만날 수도 있을 거다. 자세한 거는 9월 이프 카카오에서 발표한다고 하고요. 호주에서는 뇌 먹는 아메바가 발견이 됐는데 요게 이제 수돗물이나 수영장물 좀 이런 미지근한 물에서 이제 서식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코로 들어가면 코와 이제 전두엽 사이에 있는 사골판을 뚫고 그 사골판에 가로지르는 후각신경을 타고 전두엽에 침투를 해서 뇌수막염을 일으키고 그로 인해 치사율이 무려 97%나 된다. 그래서 요게 또 이제 언제 넘어올지 모르고 언제 생길지 모르니까 요것도 알아둬서 주의하면 좋겠다. 마시는 거는 위험도가 엄청 낮대요. 마셔서 뇌로 들어가진 않으니까 아마 근데 마시다가 살에 들려서 코로 물이 푹 하고선 나오면은 이제 그러면은 또 겨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덴마크는
문해력 향상을 위해서 책 판매세 무려 25%의 책 판매세를 폐지하기로 결정을 했대요. 이제 세수로는 약 700억 원 정도 이제 그 손실을 감수를 하고 국가의 기반인 경제 기반인 이제 문해력을 높이기 위한 실험적 조치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국가의 문해력 향상을 위해 실험적 조치로 도서 정가제를 일시 정지해봤으면 좋겠어요. 폐지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사이에 좀 책을 몰아서 사놓게. 카이스트에서는 또 국뽕을 넘치게끔 초고해상도 양자 센서를 구현을 했대요. 세계 최초로 다중모드 눈 상태를 이용해가지고 양자 센서를 개발해내서 88%의 정밀도를 향상했다고 하고, 이것으로 인해 하이젠베르크 인간이 관측할 수 있는 최고 단위의 이제 정밀도인데 거기에 근접할 정도로 볼 수 있게 그 기술을 우리나라 카이스트에서 개발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다양한 우주 항공 분야나 뭐 생물 과학 생명과학 분야, 네, 의료 분야 이런 거에서도 반도체 분야 엄청난 발전을 이룰 수 있게 도움이 되는 기술이 될 것 같고, 또 우리나라가 양자 센서 개발 분야에서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는 기술력이 탄생했다. 이렇게 국뽕을 일으킬 수 있는 아주 어렵지만 뿌듯한 기술 이제 발표를 마지막으로 제가 처음 시도하고 그냥 제가 잘하는 거 하자, 좋아하는 거 하자 해서 시도했던 안유익, 아무뉴스나 읽기 첫 번째 트라이를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다른 뉴스로 요거를 좀 트라이 해보도록 할게요. 요런 새로운 거 할 때는 보는 사람이 없어서 아쉽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는 그래서 마음이 편해. 이제 요거를 비하인드까지 해보자면 요거를 이제 얘네들이 이제 어시스트로 여기서 포맷으로 어시스턴트 켜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이 뉴스 요약해달라. 요 질문들을 이 어시스턴트를 켜서 한 거거든요. 저는 이제 퍼플렉시티에 로그인 돼 있으니까 이제 제 퍼플렉시티의 기록으로 일단 남아있고, 이렇게 해서 요약해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모르는 것들은 이렇게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달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잘 이해했는지는 이렇게 검증도 해봤어요. 제가 쓴 거를, 제가 이해한 내용을 AI한테 물어보고, 검증해서, 오, 내가 어느 정도 이해한 게 맞구나. 이제 이런 느낌이 들면은, 그걸 이제 킵을 해놨죠. 그리고 이게 따로 저장이 되니까, 이 저장한 내용들을 이렇게 PDF로, 안 보이네요. 이렇게 PDF로, 다 PDF인데, PDF로 다운을 받아서, 이제 제가 만든 프롬프트를 입력한, 이제 제가 만든 프롬프트 생성기인데, 강의 듣고 저도 제 거 용으로 하나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어떤 프롬프트를 원하는지 그런 걸 써서 생성을 한 다음에 이제 수정할 부분들 이제 지시해가지고 수정하고, 또 추가해야 될 거나 아니면은 어떻게 고쳐졌으면 좋겠다 해서 프롬프트를 이런 식으로 일단 만들었어요. 이걸 만든 거를 프로젝트 지침에다가 넣어서 아까 다운로드 받은 뉴스 내용들의 PDF를 올리고, 이게 순서대로 읽질 않아가지고 순서를 정해줘서 이렇게 자료를 정리를 쫙 하는 거죠. 자료를 정리를 쫙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침에 들어있는 감마 AI PPT 제작용 프롬프트를 만들어서 요거를 붙여 넣는 거예요. 감마에다가. 추가로 이런 걸 요청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요건 안 넣고, 그 다음에 이거 이제 감마로 넘어가가지고 여기다 프롬프트에다가 이제 여기다 다 넣는 거지. 여기다 프롬프트에다가 여기다 다 넣는 거.
넣고 형태 지정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할 거냐. 근데 이 추가 지침은 GPT로 여기서 추가 지침을 만들었는데 이게 너무 길더라고. 감마가 받을 수 있는 추가 지침은 양이 별로 안 돼서 요 글자 수도 조금 파악을 해야 돼요. 일단 글자 수 안에 되게끔 제가 필요한 내용으로 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지침도 이렇게 넣으면서 내용들 얘가 이제 알아서 여기 버전에 맞게 짧게 간결하게 해서 정리를 쫙 해줘요. 테마도 정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생성을 딱 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나와서 이 이미지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찾아서 수동으로 이제 넣어줬고 이렇게 PPT까지 이제 쫙 만들었습니다. 대본은 대본도 이제 GPT가 뽑아줬는데 이건 이제 제가 유튜브 녹화도 할 거다라고 했더니 유튜브식으로 이제 단순한 대본을 뽑아줬어요. 근데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대로 읽으니까. 그래가지고 저는 즉흥적으로 말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라 잘하진 못해도 즉흥적으로 말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라 그냥 어제 읽으면서 공부한 내용 바탕으로 그냥 제가 혼자서 떠들었어요. 그게 더 재밌어. 즉흥성이 주는 또 쾌감이 있거든. 또 그렇게 해가지고 AI를 이용해서 나름의 컨텐츠를 만든 거죠. 뭐 이거를 보는 사람들이 너무 짜친다 그럴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AI를 활용해서 이렇게 결과물을 만든 거는 오랜만이라 너무 마음에 듭니다. 얘기도 재밌게 잘했고 다만 목의 힘으로 너무 많이 써가지고 목 아픈 거 빼면은 그래도 이 정도면 잘하지 않았나.